서울 한복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은주의 펜트하우스는 정적조차 고급스러웠다. 오후 4시 거실로 스며드는 햇살은 자로 잰 듯 정확한 각도로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다. 은주는 화이트 리넨 식탁보의 미세한 주름을 손바닥으로 펴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20년 세월 동안 자신의 젊음과 취향, 그리고 강박적인 성실함을 갈아 넣어 만든 완벽이라는 이름의 성전이었다. 안녕하세요, 쑥소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식탁의 진짜 주인을 만나볼까요? 식탁 위에는 덴마크산 빈티지 식기들이 군대처럼 늘어서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의 간격은 정확히 3cm. 은주는 이 간격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이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공포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 성전의 지고한 사제라고 믿었다. 남편 태석이 밖에서 어떤 풍파를 겪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정갈하고 고귀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다. 사모님, 저녁 메뉴는 말씀하신 대로 은대구 조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온 명숙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은주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석 달 전 새로 온 가사도우미였다. 투박한 손마디, 락스 냄새가 밴 옷차림, 그리고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천박한 사투리까지. 사실 은주의 미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여자였다. 하지만 태석이 강력하게 추천했다. 고향 선배의 먼 친척인데 손맛이 기막히고 입이 무겁다더군. 그 말 한마디에 은주는 자신의 성전에 명숙이라는 이물질을 허용했다. 은주는 명숙이 차려내는 음식을 볼 때마다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은대구 조림의 양념 냄새는 지나치게 강렬했다. 고상한 은주의 식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장 골목 어디선가 풍겨올 법한 자극적인 냄새. 하지만 태석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은주가 공들여 만든 프랑스식 수플레를 먹을 때 보이던 그 사무적인 예의와는 차원이 다른 본능적인 허기였다. 그날 저녁 태석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는 태석의 셔츠 깃에 묻은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며 물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서재에 아로마 향초를 피워둘까요? 아니, 됐어. 그냥 밥이나 먹지. 오늘 명숙 씨가 해준 조림 냄새가 현관까지 나더군. 사람 사는 냄새 같아서 좋네. 태석의 말에 은주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사람 사는 냄새. 은주가 20년간 지워버리려 애썼던 그 비릿한 일상의 냄새를 태석은 그리워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태석은 은주가 정성껏 고른 와인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허겁지겁 은대구를 입에 넣었다. 은주는 그런 태석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이 이 완벽한 식탁에서 비겁하게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밖에서는 정의롭고 냉철한 법조인의 가면을 쓰고 안에서는 은주가 만든 우아한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태석은 썩어가는 사과처럼 진물 흘리고 있었다. 은주는 태석의 셔츠 소매 끝에 묻은 빨간 양념 얼룩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당장 갈아입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터였지만 은주는 가만히 그 얼룩을 응시했다. 그것은 완벽한 은백색 세계에 떨어진 치명적인 독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파멸의 전조였다.
태석은 밥을 먹는 내내 은주의 눈을 피했다. 그는 끊임없이 헛기침을 하며 명숙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시켰다. 명숙이 물컵을 내려놓을 때 태석의 손가락이 아주 짧게 명숙의 손등을 스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은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서 나오는 습관적인 접촉이었다. 은주의 심장 밑바닥에서 차가운 소름이 돋아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쥔 포크를 꽉 쥐었다. 은백색 리넨 위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처지고 있었다. 남편의 이중성과 가사도우미의 침범. 은주는 자신이 이 거미줄의 사냥감인지 아니면 거미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완벽한 식탁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밤이 깊어지자 태석은 서재로 숨어들었다. 은주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지켜보았다. 태석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또 어떤 거짓말을 쌓아 올리고 있을까? 은주는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실크 가운의 끈을 더 꽉 조였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서운 집착으로 얼룩진 한 여자가 자신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가장 우아하고도 추악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태석이 출근한 뒤 집안은 다시 은주의 동무대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락스 냄새가 은주가 거실 곳곳에 뿌려둔 샤넬. 디퓨저의 우아한 장미 향을 비집고 들어와 기괴한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방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명숙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명숙의 펑퍼짐한 엉덩이가 바닥을 문지를 때마다 실룩거렸다. 은주는 저 천박한 움직임이 태석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지 상상했다. 법조계의 신사 빈틈없는 슈투발의 정석인 태석이 저런 투박함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은 은주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주었다. 그것은 은주가 20년간 지켜온 미학적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명숙 씨, 이리 좀 와봐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명숙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어정쩡하게 다가왔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명숙의 목덜미를 살폈다. 지난밤 태석의 서재 근처에서 보았던 그 옅은 붉은 자국. 모기에 물린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선명하고 탐욕스러운 흔적이었다. 남편분이 추천해서 오셨다고 했죠? 태석 씨랑은 고향 선배. 친척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인가요? 명숙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녀는 거친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저희 집안 어른이 박 변호사님 고향 선배님이시고 저는 그냥 멀찍이서 인사나 드렸던 사이입지요. 워낙 대단하신 분이라 감히. 이기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본성. 은주는 명숙의 눈에서 그것을 읽었다. 명숙은 지금 이 완벽한 저택의 안주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태석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챙기며 동시에 은주의 고상함을 비웃고 있었다. 당신이 아무리 우아하게 차려입어도 당신 남편은 내 락스 냄새. 나는 품에서 잠들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한 침묵.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태석 씨가 명숙 씨 음식 솜씨를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그 은대구 조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은주는 태석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태석의 가장 아끼는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 안쪽 주머니. 그곳에는 은주가 사준 적 없는 저가 브랜드의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었다. 색상은 촌스러운 진분홍색. 은주가 혐오하는 시장 바닥에 싸구려 조화 같은 색이었다. 은주는 그 립스틱을 꺼내 자신의 입술에 발라보았다. 거울 속의 은주는 낯설고 기괴했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 위에 얹어진 진분홍색 입술은 마치 정갈한 수묵화 위에 쏟아진 싸구려 잉크 같았다. 은주는 그 입술로 태석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에 입을 맞췄다. 선명한 입술 자국이 남았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태석은 은주의 입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은주는 태석이 서재 안에서 그 입술 자국을 발견하고 어떤 공포를 느낄지 상상하며 와인을 따랐다. 태석의 비겁한 도피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서재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은주는 문 밖에서 들리는 태석의 거친 호흡 소리를 즐겼다. 그는 지금 명숙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이중성이 탄로날까봐 머리를 쥐어짜며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까? 은주는 주방으로 가서 명숙이 닦아놓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다시 닦기 시작했다. 아주 세게 그릇의 표면이 깎여나갈 정도로. 태석 씨,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저 락스 냄새 나는 여자가 아니야. 바로 나, 이 완벽한 은주의 식탁이지. 당신은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아주 고통스럽게. 은주의 무서운 집착이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정교한 사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2개의 잔을 놓았다. 하나는 투명한 와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숙이 바닥을 닦을 때 쓰던 락스를 아주 미세하게 섞은 오염된 잔이었다. 물론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르기 시작했다. 태석의 서재 책상 위에 남겨진 진분홍색 입술 자국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날 이후 태석은 집안에서 유령처럼 굴었다. 은주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식탁에서는 밥알을 씹는 것조차 고역인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은주는 그런 태석의 비겁한 도피를 조용히 감상했다. 그가 도망치려 할수록 은주가 쳐놓은 완벽한 거미줄은 더욱 팽팽하게 그의 목을 죄어갔다. 어느 비오는 목요일 저녁, 태석은 중요한 의뢰인과의 만찬이 있다며 평소보다 늦을 것이라 통보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다. 손끝에 닿는 태석의 경동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의 고질적인 증상이었다. 태석이 나간 지 1시간 뒤 은주는 허름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 재개발을 앞두고 낡아빠진 상가들이 밀집한 변두리 골목이었다. 그곳엔 비린내와 매연이 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은주의 구두가 진흙탕에 빠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 주황색 천막이 비바람에 펄럭이는 낡은 포장마차가 보였다. 은주는 천막의 틈새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은백색 식탁의 주인인 태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은주가 평생 입에 대지도 않았을 시뻘건 닭발과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돼지 껍데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명숙이 있었다.
명숙은 집에서의 그 주눅든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태석이 사준 것이 분명한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채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아유, 박 변호사님. 집에서는 그 사모님 눈치 보느라 어찌 사신데 여기서 푹 쉬다 가요. 명숙의 손이 태석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었다. 태석은 그 투박한 손길에 얼굴을 비비며 눈을 감았다. 은주는 그 장면을 보며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태석의 이중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낮에는 법전의 정의를 논하고 밤에는 은주의 고결함을 찬양하던 입술이 지금은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명숙의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은주는 너무 깨끗해. 그래서 숨이 막혀. 거긴 집이 아니라 박물관 같아. 당신이랑 여기 앉아서 소주 마시는 게 진짜 사는 것 같아. 태석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은주의 헌신을 숨막히는 결벽으로 둔갑시켰다. 은주가 20년간 지켜온 품격은 그에게 그저 벗어던지고 싶은 무거운 외투에 불과했던 것이다. 태석은 명숙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거 명숙 씨 아들 가게 보증금에 보탰어요. 은주 몰래 비자금 만드느라 고생 좀 했지. 은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은주가 일구어 놓은 재산을 갉아먹으며 자신의 허물을 덮어줄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과응보의 씨앗은 이미 태석 스스로가 뿌리고 있었다. 은주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다정한 모습과 돈봉투가 오가는 장면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았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은주는 천막을 등지고 돌아섰다. 진흙이 묻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차갑게 뇌뇌었다. 태석 씨, 당신이 원하던 그 사람 사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악취가 되어 돌아올지 기대해.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다. 그리고 명숙이 주방에서 쓰던 락스를 한 컵 부었다. 집안 전체에 독한 소독취가 진동했다. 은주는 그 물 속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 살가죽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화의식이었다. 태석의 이중성과 명숙의 천박함이 묻은 자신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한 의식. 은주의 무서운 집착은 이제 목표를 분명히 했다. 태석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 사람 사는 냄새 속에 그를 영원히 가두어 썩게 만드는 것.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식탁에 앉았다. 태석이 숙취로 괴로워하며 서재에서 나오자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해장국을 내밀었다. 어제 만찬은 즐거웠나요? 의뢰인이 아주 만족해했나 봐요. 옷에서 아주 진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태석의 수저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은주는 그 수저를 우아하게 집어들며 덧붙였다. 명숙 씨 아들이 가게를 낸다면서요? 참 축하할 일이죠. 우리도 뭔가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요? 태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은주는 그 찰나의 공포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이제 사냥은 포위망을 좁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은주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와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그 정갈한 표피 아래에서 얼마나 뜨겁고 끈적이는 증오가 꿈틀대고 있는지.
그녀는 이제 거울 뒤편의 어둠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태석이 출근한 뒤 은주는 명숙의 방을 뒤졌다. 가사도우미를 위해 내어준 작은 골방은 락스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은주는 실크 장갑을 낀 손으로 명숙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태석이 건넸던 돈봉투뿐만이 아니었다. 낡은 수첩 사이에서 떨어진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20년 전의 젊은 태석과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의 명숙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태석의 고향인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본성. 은주는 비로소 태석이 왜 그토록 명숙을 집안으로 들이려 했는지 이해했다. 명숙은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석이 개천에서 용이 되기 위해 버리고 온 과거의 자신이자 성공을 위해 결탁한 은주라는 화려한 족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였다. 태석은 은주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뤘지만 그 대가로 지불한 품이라는 세금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그는 명숙의 투박함 뒤로 숨어 자신의 비겁한 과거를 위로받고 있었다. 은주를 숨막히는 여자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이 명숙에게 돌아가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비겁한 논리였다. 사모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명숙의 목소리에 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명숙은 평소에 굽실거리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이한 승리감과 함께 멸시가 서려 있었다. 다 보셨구만요. 그래요, 내가 박 변호사님 첫사랑입니다. 당신이 그 잘난 집안 배경으로 가로채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였다고. 명숙은 한 발자국 다가오며 은주의 실크 장갑을 비웃듯 쳐다봤다. 당신은 인형처럼 앉아서 대접만 받았지? 변호사님이 술 취해 울면서 나한테 그러더군. 당신이랑 있으면 시체랑 사는 것 같다고. 락스 냄새가 당신 향수보다 100배는 사람 냄새 난다고 합디다. 은주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명숙의 폭언보다 더 아픈 것은 태석이 자신의 20년 헌신을 시체와의 삶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이었다. 은주의 무서운 집착은 이제 냉혹한 평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히 명숙의 뺨을 갈겼다. 고요한 방 안에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사람 냄새. 아니, 이건 악취야, 명숙 씨. 주제 파악을 못하는 짐승의 냄새지. 은주는 명숙의 가방에 든 돈봉투를 꺼내 바닥에 뿌렸다. 이 돈 태석 씨가 내 비자금 계좌에서 빼돌린 거야. 절도죄로 신고하면 당신 아들 가게는커녕 평생 감옥에서 락스 청소나 하게 될 텐데. 그래도 그게 사람 냄새 난다고 좋아하려나?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태석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명숙이 짐을 싸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정갈한 식탁을 차려놓고 태석을 맞이했다. 식탁 중앙에는 명숙이 남기고 간 그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태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다. 그의 비겁한 도피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여보, 왜 그래요? 고향 친구라면서요. 반가워서 꺼내놨는데. 은주는 우아하게 와인을 따랐다. 태석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주의 눈에서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거대한 어둠을 보았다.
은주는 태석의 잔에 와인을 가득 채우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태석 씨. 명숙 씨는 내가 잘 처리했으니까. 이제 당신 곁엔 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완벽한 가정을 위해서. 당신은 이제 내 말만 들어야 할 거야. 인과응보의 덫이 태석의 발목을 완전히 낚아챘다. 그는 이제 은주가 만든 이 은백색 감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은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거울 뒤의 어둠이 마침내 거울 앞의 빛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명숙이 사라진 펜트하우스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태석은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숨을 들이켰다. 더 이상 거실에는 은은한 장미 향이 감돌지 않았다. 대신 집안 곳곳에서는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와 비릿한 멸치 육수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은주는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지도 클래식 음악을 틀지도 않았다. 대신 명숙이 입던 것과 흡사한 투박한 면 원피스를 걸치고 머리는 대충 뒤로 묶은 채 주방을 지켰다. 그녀의 하얗던 손등은 락스물에 부르터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지만 은주는 그것을 훈장처럼 내보이며 웃었다. 여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은대구 조림 해놨어. 명숙 씨한테 비법을 전수받느라 고생 좀 했지.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투박했다. 은백색 리넨 식탁보 위에는 정갈한 식기 대신 시장에서나 볼 법한 이 빠진 사기 그릇들이 놓였다. 은주는 태석의 앞에 밥을 고들고들하게 담아 내밀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본성으로 가득했던 태석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태석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은주가 만든 조림은 명숙의 것과 냄새는 비슷했으나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왜 안 먹어? 당신이 그랬잖아. 내 식탁은 숨이 막힌다고. 명숙 씨가 해준 음식이 진짜 사람 사는 냄새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준비한 거야. 이제 당신은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명숙 씨보다 더 완벽하게 사람 냄새를 풍겨줄 테니까. 은주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석이 명숙과 나누었던 그 천박한 교감을 자신이 찬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태석의 비상구였던 명숙의 존재를 은주 자신이 직접 연기함으로써 태석에게 남은 마지막 도피처마저 오염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태석은 억지로 생선살을 씹어 삼켰다. 비릿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는 이 식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씹어먹는 고문임을 깨달았다. 은주야,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명숙 씨는 그냥 잠깐의 방황이었어. 태석의 비굴한 사과에 은주는 뱅긋이 웃으며 그의 손등을 덮었다. 락스 독기운에 거칠어진 은주의 손바닥이 태석의 매끄러운 피부를 긁었다. 방황이라니 서운하게. 당신은 명숙 씨를 사랑했잖아. 그녀의 투박함을, 그 천박한 생명력을 동경했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어주려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은주는 태석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에 코를 갖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태석 씨, 당신 몸에서 아직 내 향수 냄새가 나네. 이건 안 되지. 당신도 사람 냄새가 나야지. 은주는 주방에서 쓰던 락스 섞인 행주를 가져와
태석의 목과 가슴을 거칠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태석은 통증에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은주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비겁하게 도피했던 남편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화하고 개조하는 과정이었다. 그날 밤 태석은 서재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명숙이 쓰던 낡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다. 흘러나오는 뽕짝 가락과 독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은주는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다. 태석은 거실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인과응보란 단순히 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아내의 완벽함이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천박함과 결합하여 괴물이 되었을 때 그 괴물과 평생 한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이 진짜 지옥임을. 은주는 태석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태석 씨, 내일은 당신이 좋아하던 포장마차 메뉴를 해줄게. 닭발이랑 돼지 껍데기. 기대해도 좋아. 우린 이제 영원히 이 사람 냄새 나는 성전에서 행복할 거야. 태석은 절망적인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썩어가는 사과처럼 문드러진 자신의 삶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기 어린 미소를 띤 채 행주를 쥐고 있는 은주가 서 있었다. 태석의 서재 책상 위에는 정적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주는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법전들 사이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다. 그 장부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다. 태석이 명숙의 아들을 위해 세탁해온 돈들이 기록된 그의 화려한 경력 뒤편에 숨겨진 오물들의 명단이었다. 은주는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태석은 늘 정의의 사도인 양굴었으나 실상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의뢰인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명숙의 환심을 샀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늘 뒷문으로 숨어드는 인간이었다. 아내의 고결함 앞에서는 성자인 척 굴다가 어두운 골목 포장마차에서는 타락을 예찬하는 그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균열처럼 위태로웠다. 여보, 그건 손대지 마. 어느새 서재 문가에 선 태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은주는 장부를 덮고 그 위에 자신의 하얀 손을 얹었다. 태석 씨, 당신이 이 종이 조각들에 새겨넣은 숫자들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네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쌓아 올린 것들이라 그런지 무너질 때 소리도 안 나고 참 허망해요. 태석은 달려들어 장부를 뺏으려 했지만 은주는 우아하게 몸을 피하며 그를 밀쳐냈다. 태석은 바닥에 엎어졌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닦아놓은 고급 원목 바닥 위로 그의 비굴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로부터 끝없이 뒷걸음질 치던 발걸음이 결국 막다른 벼랑 끝에 다다른 꼴이었다. 명숙 씨 아들 가게는 이미 압류됐어요. 당신이 빼돌린 돈의 출처가 밝혀졌거든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뭐였더라? 아, 당신의 그 고결한 명예가 진흙탕에 구르는 거였죠? 은주는 태석의 비명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이미 부패한 냄새로 가득했다. 태석이 저질러온 기만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가 공들여 지어온 가짜 성전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이토록 잔인하게 실현될 줄 태석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늘 자신이 예외라고 믿었다. 자신의 영리함이 운명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가 흘린 아주 작은 단서조차 놓치지 않고 엮어 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그물을 완성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법복을 입은 사기꾼 혹은 아내의 돈을 훔친 좀도둑.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은주는 주방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물방울이 컵 표면에 맺혔다 떨어졌다. 태석은 서재 안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진 자가 지르는 비명은 생각보다 단조롭고 구슬펐다. 은주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태석의 흐느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명예의 상실도 돈의 행방도 아니었다. 평생 증오해 마지 않던 아내의 시선 아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심은 독초가 자라나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은주가 태석에게 선사한 가장 정교한 형벌의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은 이제 안쪽에서 잠겼다. 한때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던 태석의 서늘한 권위는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 위로 힘없이 늘어졌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중견 변호사의 비자금, 횡령과 치정이라는 자극적인 표제는 그의 사회적 생명을 난도질했다. 이제 그는 수트 대신 은주가 골라준 헐렁한 면 파자마를 입고 창밖의 세상을 그저 멍하니 내다볼 뿐이었다. 은주는 그런 태석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석의 손톱을 깎아주고 면도를 해주고 직접 입을 맞춰 음식을 먹여주었다. 그 모습은 지극한 현모양처의 헌신 같았으나 태석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한 겹씩 벗겨내는 정교한 고문이었다. 태석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그가 즐겨 마시던 에스프레소 대신 은주는 명숙이 즐겨 마셨다던 달큰하고 텁텁한 믹스커피를 억지로 그의 입에 흘려넣었다. 여보, 밖은 너무 위험해.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직 이 안에서만 당신은 안전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은주의 목소리는 자애로웠으나 태석의 귀에는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들렸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늘 타인의 뒤로 숨어들던 비겁한 본성이 이제는 역설적으로 아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었다. 태석은 몇 번이나 문 밖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쳤으나 은주는 그때마다 그가 명숙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태석이 저지른 배신의 증거이자 그를 영원히 이 집안에 묶어두는 쇠사슬이었다. 은주는 태석의 서재를 완전히 개조했다. 법전이 가득했던 책장에는 명숙의 물건들과 낡은 잡지들이 채워졌다. 태석이 그토록 사람 냄새 난다며 예찬했던 그 천박하고 무질서한 공기를 은주는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자신이 찬양했던 대상이 아내의 손에 의해 기괴하게 변주되어 눈앞에 들이밀어질 때 태석은 구역질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갈망이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명숙 씨 아들은 결국 구속됐대요. 당신이 준 돈이 작물로 취급받았으니까요. 명숙 씨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모양이에요. 당신을 버리고 말이죠. 은주는 태석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그 서늘한 이치가 태석의 삶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그가 명숙에게 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시혜였다. 그리고 그 시혜의 대가는 명숙의 파멸과 태석 자신의 구속이었다.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태석은 이제 은주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은주가 허락한 시간에만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은주는 거실의 불을 모두 끄고 태석의 발치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태석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생동감이었다. 태석은 이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절망감에 그는 이미 영혼이 마비되어 있었다. 은주는 태석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때는 증오로 가득 찼던 그녀의 손길에 이제는 기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태석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큰 쾌감은 그를 자신의 취향대로 박제하여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었다. 은백색 펜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태석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위로 명숙의 락스 냄새와 은주의 장미 향이 뒤섞인 환취가 몰려왔다. 자신의 비겁함이 빚어낸 이 기괴한 낙원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탈출할 수 없음을 비로소 수긍하며 태석은 깊은 나락으로 가라앉았다. 거실의 커튼은 며칠째 굳게 닫혀 있었다. 한때 법정에서 호령하던 태석의 어깨는 눈에 띄게 좁아져 이제는 은주가 시장에서 사온 헐렁한 면 티셔츠 속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은주는 말없이 식탁 위에 멸치 국수 2그릇을 놓았다. 명숙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투박한 국수였다. 태석은 국수 김에 서린 멸치 비린내를 맡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사람 냄새라며 예찬했던 그 냄새가 사실은 은주가 정성껏 가꾸어 온 이 집의 향기를 망가뜨리는 악취였다는 것을.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엉뚱한 곳으로 도망쳤던 대가가 이토록 비릿하고 축축할 줄은 몰랐다. 명숙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아들 가게는 넘어갔고 당신이 준 돈은 전부 몰수됐고요. 은주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태석은 국물 한 모금을 삼켰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그는 은주의 눈을 피하며 그릇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변호사 협회에서 연락 왔어요. 징계 절차 밟겠다고. 당신이 명숙 씨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댔던 그 서류들. 세상에 다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태석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그럴듯한 핑계로 덮으며 살아온 인간이었다. 아내가 너무 완벽해서 외도했고 사랑해서 돈을 빼돌렸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핑계는 발가벗겨진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살려줘. 태석의 비굴한 목소리가 식탁보 위로 흩어졌다. 은주는 대답 대신 태석의 손등에 핀 검버섯을 가만히 응시했다. 한때는 유능한 변호사의 손이었으나 이제는 아내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노인의 손일 뿐이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그 흔한 말이 태석의 삶을 폐허로 만들고 있었다. 살려달라니요. 난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아주 오래도록 내 곁에서 건강하게 살게 할 거예요. 은주는 태석의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을 행주로 거칠게 닦아냈다. 태석은 아픔을 느꼈지만 소리내지 못했다. 은주는 이제 태석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렸다.
휴대폰도 통장도 자동차 키도 모두 그녀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 갇혔다. 이제 당신에겐 나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당신을 손가락질하겠지만 이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내 소중한 남편이니까. 은주는 태석의 몫으로 남겨진 국수를 그의 입가로 밀어 넣었다. 태석은 꾸역꾸역 국수를 씹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가 평생 견뎌야 할 질식할 것 같은 집착의 맛이었다. 태석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남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자신의 시선 아래 평생 가두어두는 것임을. 밤이 깊어지자 은주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태석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은주는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울지 마요, 태석 씨. 내일은 당신이 좋아하던 은대구 조림 해줄게요.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니까. 닫힌 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기이한 정적 속에 잠겼다. 한 남자의 비겁한 도피와 한 여자의 무서운 집착이 빚어낸 이 기묘한 풍경은 그렇게 완벽한 비극으로 굳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도 정교한 부부로 남게 되었다.